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미숙이 일어나고 있었고 얼굴은 온통 침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재빨리 승주는 수건거리에 걸린 수건을 잡아채서는 미숙에게 건네주고는 손살같이 거실로 나와 술병이 있는 자리에 와 앉고 있었다. 한참 후 세안을 했는지 깨끗해진 얼굴로 나타나는 미숙은 멋쩍어서 그런지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승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술 더 있어? 예, 조금요. 미숙의 옷차림 때문인지 승준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하고 있었다. 미숙은 승준의 맞은편에 앉아 술잔에 술을 따르고 있었고 승준은 그런 미숙을 바라보고 있었다. 또 마시게요?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으신 거예요? 엄마 뭐 하시니? 미숙은 단번에 술을 입에 털어놓고는 갑자기 승준의 엄마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고 느닷없는 질문에 승준이 대답을 뜸을 들이고 하고 있었다. 엄마요? 장사하시잖아요. 그렇지, 그래, 맞아. 나도 네 엄마 쫓아다니며 장사나 배울 것 그랬어. 더러운 세상. 미숙의 넋두리에 승준은 고개를 쳐들고 미숙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상 참 더러워. 남자들이 뭔데, 지까짓게 뭔데. 어머니 진짜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나 관뒀다. 아니 잘렸다. 무슨? 승준은 바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남자들이란 하나같이 니놈이나 우리 아들놈이나 다 마찬가지겠지. 미숙의 넋두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고 반쯤 남은 술병이 다 비워질 때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연신 혼자 말을 하며 술병을 비우던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하는지 일어서다 옆으로 끼우뚱하며 주저앉고 있었고 역시 승준은 빠르게 미숙의 곁으로 다가가 쪼그려 앉으며 미숙을 들어 올려 세우고 있었지만 다시 취해 다리까지 풀린 미숙은 계속해서 주저앉으려고만 하고 있었다. 이마에 진땀이 나며 겨우 미숙을 일으켜 세운 승준은 숨이 가빠오고 있었고 조금이라도 빨리 이 상황을 모면했으면 하는 심정만 들고 있었다. 축 처진 미숙을 도저히 안고 있다는 게 무리라고 생각을 했는지 몸을 돌려 질질 끌다시피 하며 승준은 미숙을 안방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는 승준은 그제서야 숨을 돌릴 수가 있었고 환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미숙의 정면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 사진 속에 쭉쭉 뻗은 모델의 모습은 아니지만 비록 친구의 엄마이지만 중년의 여인의 모습만이지만 승준의 발목을 잡기에는 충분한 모습이었다. 조조의 게르긴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승준은 앉아다 일어서길 수차례 했다. 승준은 미숙이 반응이 없자 술에 완전히 잠들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 서서히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승준은 가슴이 무척이나 떨리며 마른 침을 삼키고 있었다. 내가 왜 이러지? 대체 친구 엄마한테 오순간 느닷없이 두 눈이 떠지는 미숙은 승준을 보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외마디 비명과 함께 두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으며 순간적으로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있었고 승준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을 본 미숙은 경악을 하며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고 그저 너 라는 말만 할 뿐이었다. 다시 이성으로 돌아온 승준의 머릿속은 실타래가 엉키듯 복잡하기만 했었다. 그냥 미친 척하고 아니야, 친구 엄마인데 죄송하다고 잘못을 빌어. 민욱이 알면 날 죽이려고 할 텐데. 아니야, 죽어도 용서를 빌어야 해. 그게 친구의 마지막 도리야. 아, 복잡하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하는지 고개를 푹 숙인 승준을 분노와 경멸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는 미숙 역시 나가라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오고 있었지만 그녀 역시 머릿속이 복잡하기는 마찬가지였었고 더욱이 상대가 아들의 친구라는 사실에 더욱 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너가 어떻게? 내가 아무리 술에 취해 무릎을 꿇고서 양손은 바닥에 짚은 채 고개를 숙인 승준은 입이 열개라고 할 말이 없었다. 그저 미숙의 관대한 처분만 바라고 있었다. 발소리를 죽여가며 방을 나서려고 하는 승준의 등 뒤로 미숙은 좀 전보다는 차분해진 목소리로 승준을 부르고 있었다. 승준아. 승준아, 왜 그랬니? 아무런 말도 못한 채 승준은 방문 손잡이를 잡고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모르게 그만. 진짜 죄송해요, 어머니. 굴먹이며 승준은 미숙에게 용서를 빌고 있었고 돌아 앉은 미숙은 서 있는 승준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앞으로 그러지 마. 앉아봐, 아줌마하고 이야기 좀 하자. 승준아, 너의 맘을 모르는 건 아니야. 하지만 왜 그랬니? 고개를 떨군 채 승준은 말이 없었다. 내가 아무리 술에 취해 있었다고는 하지만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술에 취해서. 미숙은 아까보다 더 차분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앞으로는 아무리 여자가 술을 떡이 되도록 취해 있다고 그러지 마. 그건 안 되는 짓이야. 그리고 그렇게. 승주는 무의식적으로 사실 미숙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리지도 않고 있었다. 잠시라도 빨리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만 앞섰기에 미숙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듣지 못한 채 고개만을 끄덕이고 있었다. 다시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흐르고 있었고 그 조용함을 깬 건 미숙의 말 한마디였다. 아직도 그렇게 언뜻 미숙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승준이 시간이 흐르며 무슨 뜻인지 알고서 놀란 눈을 하고 고개를 들며 미숙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왜? 맘 바뀌기 전에 승준은 순간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지만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고 있었다. 그저 몽둥이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멍한 느낌만 들고 있었고 미숙은 앉아있는 자리 그대로 승준을 바라보며 눈을 감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언니가 있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엄마, 언니와 함께 살았는데 엄마는 늘 몸이 쇠약했어요. 그래서 전 언니를 의지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몸이 약한 엄마 대신 언니인 제 모든 것을 챙겨줬어요. 밥을 먹이는 건 기본이었고 머리도 예쁘게 묶어주고 매일 아침 옷도 직접 골라주었죠. 돌아보면 언니도 아직 어린 나이였을 텐데 언니가 아주 큰 어른인 줄 알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좀 활달한 성격이었거든요. 툭 하면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어떤 날은 대장 노릇을 하며 친구들과 다투기도 했는데 그런 날이면 언니는 무기가 될 만한 물건을 찾아주곤 했죠. 언니가 집에 있는 분무기부터 시작해 골목에 버려져 있는 호스 같은 것을 찾아주면 전 그것으로 나름의 무기를 만들어 우리 골목에 쳐들어온 친구들을 무찔렀습니다. 덕분에 전 골목대장이라고 불렀는데 아빠는 없었지만 친구들에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자리를 잡았죠. 물론 언니랑 저도 어린 나이였으니까 아빠 혹은 건강한 엄마가 필요할 땐 있었습니다. 얘, 네가 우리 아들한테 주먹질했다며? 여자애가 왜 이렇게 거칠어? 아빠가 없어서 저러나? 걔가 먼저 여자애들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제가 혼내준 거예요. 어머, 이 말 대꾸하는 것 좀 봐. 너희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니? 너희 엄마 당장 나오시라고 해. 전 주로 남자애들과 대결을 하고 다녔는데 제가 대결 상대로 고른 애들은 여자애들을 괴롭히거나 장난을 심하게 쳐서 여자애들을 울리는 남자애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애들의 부모가 절 찾아와 혼을 내는 일이 다반사였죠. 엄만 병약한 몸으로도 늘 일을 다니셨기 때문에 낮엔 집에 없으셨고 돌아오셔도 쓰러지다시피 잠들곤 하셨습니다. 한 번은 그 애들의 부모가 저녁에 우르르 우리 집으로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저기요, 혼자 애 키우느라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남의 자식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어디 아프세요? 처음엔 기세등등하게 우리 집으로 몰려온 아줌마들이 다 죽어가는 엄마를 보곤 오히려 걱정을 하고 돌아가더라고요. 그날 이후 아줌마들이 우리 집에 찾아오는 일이 늘었습니다. 엄마 오셨어? 또 왜요 아줌마? 아유, 하여튼 넌 성질머리 좀 고쳐야 돼. 그러면서 저한테 반찬을 주시더라고요. 이거 언니랑 너랑 저녁 때 먹어. 엄마 것도 좀 남겨놓고. 그리고 너네 밥은 할 줄 알아? 그렇게 한 명, 두 명 우리 집을 오가기 시작하더니 언니가 밥진 걸 보곤 혀를 차시며 직접 밥도 해주시고 반찬이며 국이며 하루가 멀다고 가져다 주기 시작하셨어요. 중학교에 입학할 즈음 엄마의 몸이 더 안 좋아지셔서 외가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도 아주머니들이 우릴 배웅해 주셨죠. 몸 건강해지면 다시 올 거지?
네, 그럴게요. 그동안 저희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유, 감사하긴. 이제 얘들 밥은 어떡해. 저희 엄마가 챙겨주실 거예요. 언니는 대학을 다니며 낮엔 공부하고 밤엔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병약한 엄마 대신 사실상 우리 집의 생활비와 제 용돈까지 책임졌죠. 사실상 어릴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이었습니다. 언니는 밤낮 없이 공부와 일을 병행하면서도 제가 먹을 반찬까지 다 만들어 놓곤 했죠. 하지만 저도 이제 컸다고 알아서 하겠다고 해도 언니는 습관처럼 절 챙겼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전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언니, 나 대학 안 갈래. 뭐? 대학에 왜 안 가? 솔직히 내 성적으로 갈 만한 대학이 어딨어. 다들 공부 못해도 대학은 가는 세상이잖아. 대학 안 가면 너 아쉽지 않겠어? 하나도 안 아쉬워, 언니. 난 하고 싶은 게 확실하거든. 뭔데? 나 돈을 많이 벌 거야. 제 말에 언니가 조금 슬픈 얼굴로 물었습니다. 언니가 용돈을 많이 못 줘서 그래? 아니야. 내가 언제 용돈 부족하다고 한 적 있어? 근데 왜 대학도 안 가고 돈을 벌겠다고 하는 거야? 난 진짜 언니처럼 공부에 흥미도 없고 소질도 없어. 대신 난 손재주가 좋잖아. 언니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서 넌 뭘 하고 싶은데? 그렇게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장사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엔 꽃사업으로 시작해서 나중엔 파티 전문 회사를 차렸죠. 우리 회사는 전문적으로 파티 장식을 하는 일을 했는데 제가 손재주가 좋다 보니 입소문을 타면서 금세 업계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 어린 나이였음에도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죠. 그리고 전 언니에게 말했어요. 언니, 이제부턴 내가 먹여 살린다. 이제 알바 그만하고 공부에만 집중해. 그러면서 제 수입을 보여주니까 언니가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우와, 내 동생 정말 대단하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먹고 살 걱정은 나한테 맡기셔. 언니는 공부만 열심히 해. 돈 모아서 우리 내년엔 아파트로 이사도 가자. 사업은 계속 번창했고 언니가 대학을 졸업할 즈음엔 정말 엄마랑 셋이 살만한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그러나 전 언니에게 한 가지를 더 해주고 싶었어요. 언니, 취업하지 말고 공부 더 해. 언제까지 너만 벌어. 나도 열심히 벌어서 보태야지. 언니도 참, 나 돈 엄청 잘 버는 거 알잖아. 솔직히 언니 공부 더 하고 싶잖아. 근데 왜 솔직하게 나한테 말 안 해? 내가 아직도 언니가 챙겨야 하는 어린애야? 아니, 네가 우리 집 가장이지. 너 덕분에 대학 공부도 편하게 했는데 이제 그만 나도 돈 벌어야지. 언니가 나 먹여 살려서 지금 이렇게 돈도 버는 거잖아. 그러니까 언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나한텐 그게 행복이라고. 언닌 저에게 세상 전부였어요. 전 언니를 끝까지 설득했고 결국 언니는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막상 언니를 유학 보내려고 하니 가슴이 다 허전하더라고요. 언니, 건강하게 공부 잘하고 와. 공항에서 언니가 절 꼭 안아줬습니다. 아이고, 기특한 내 동생. 언니 유학 뒷바라지까지 다 해주고. 내가 너마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솔직히 어릴 땐 힘들었지? 나까지 챙겼어야 하니까. 내가 힘든 것보다 네가 더 짠했어. 그래도 난 어릴 때 엄마랑 아빠랑 행복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거든. 근데 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빠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빠에 대한 기억도 없고 그 후로 엄마 건강이 더 나빠졌으니까
넌 늘 아픈 엄마만 봤잖아. 그런 네가 씩씩하게 자라는 게 때때로 안쓰럽기도 했었어. 하도 기댈 데가 없으니까 저렇게 어른스럽게 구나 싶고. 내가 기댈 데가 왜 없어? 언니가 있었잖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근데 내가 듬직하긴 했어? 물론이지. 언닌 나한테 가장 큰 어른이었어. 세상에서 날 지켜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 우리 자매는 그 후로도 뜨거운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언니가 유학을 가고 나니 마음이 더 애틋해지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씩은 메일을 주고받았고 자주 통화도 했습니다. 전 행여나 언니에게 부족한 게 있을까봐 전전긍긍했고, 언닌 부족한 게 전혀 없다며 절 안심시키기 바빴죠. 언니는 모든 과정을 우수하게 통과해 생각보다 빠르게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동시에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우리 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저랑은 전혀 다르게 공부를 잘해서 연구원까지 된 언니를 감히 기특해 했죠. 어이구, 우리 언니, 내가 열심히 키운 보람이 있네. 너야말로 내 자랑이야. 진짜? 내가 자랑스러워? 그럼 너처럼 결단력 있고 수완 좋은 사람이 많은 줄 알아? 넌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잖아. 어린 나이에 그러기 쉽지 않다. 안 그래도 내가 미팅하러 클라이언트 만나러 가면 다들 깜짝깜짝 놀란다? 이렇게 젊은 대표님일 줄 몰랐다고. 그것 봐. 너야말로 정말 대단하다니까. 그즈음 언니는 연구실 근처에 집을 얻었습니다. 처음엔 언니 연구실 근처로 가서 같이 점심도 먹고 그랬는데 둘 다 일이 바빠지면선 얼굴 보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 오랜만에 외식할까? 아니야. 언니가 오랜만에 저녁 해줄게. 언니 집으로 와. 언니 한참 바빴잖아. 바쁜 게 좀 마무리돼서 오늘은 칼퇴 가능해. 그럼 엄마도 같이 갈까? 아니야. 오늘은 너만 와. 전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약속대로 퇴근 후 언니의 집으로 갔어요. 도착해보니 언니가 겉절이에 보쌈까지 해놨더라고요. 전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우와, 언니 겉절이 오랜만에 먹는다. 너무 맛있어 보여. 많이 먹어. 한국 돌아오면 자주 해주려고 했는데 내가 바로 연구원으로 취업하는 바람에 할 시간이 없었네. 아니야. 이렇게 먹으니까 완전 선물 같고 좋은데 뭘. 오랜만에 언니가 차려준 저녁을 함께 먹는데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언니, 결혼하려고. 언니 남자친구 있었어? 회사 선배가 소개시켜줬는데 만난 지는 1년 정도 됐어. 뭐? 근데 나한텐 지금까지 비밀로 했단 말이야?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사실 우리 둘 다 바빴잖아. 그러는 사이에 벌써 만난 지 1년이 됐더라고. 그랬구나. 그럼 프로포즈 받은 거야? 언니가 방으로 가더니 예쁜 반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다이아야? 그렇다고 하네. 뭐 하는 사람인데? 의사야. 설마 엄마는 알고 있어? 엄마는 알지. 엄마가 네가 알면 섭섭해할 수도 있다고 잘 알려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너만 따로 부른 거야. 내가 뭐 어린애인가. 언니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나야 좋지. 고생만 한 우리 언니 드디어 인생 배필을 만났네. 그리고 전 결심한 듯 외쳤죠. 우리 언니 결혼식은 내가 꾸민다. 나한테 다 맡겨.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해도 내심 걱정이 많았어요. 예비 형부가 별로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그러나 제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쩜 그렇게 수완도 좋고 실력도 있어요? 어린 나이에 벌써 성공한 사업가라면서요? 저야 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한 건데요. 우리 언니가 더 대단하죠. 전 공부 잘하는 우리 언니가 제 자랑이에요. 듣고 보니 언니 유학 뒷바라지도 했다면서요? 고마워요. 앞으로 내가 다 갚으면서 살게요. 제가 우리 언니한테 해준 건데 형부가 뭐하러 갚아요? 형부? 그러네. 그럼 나도 처제라고 부를까? 그럼요. 말 편하게 하세요. 형부는 자기도 유학파라며 저에게도 말을 편하게 하라고 했고 우린 하루 만에 엄청 친해졌습니다. 그 후론 언니의 결혼식 준비를 도우면서 형부와 자주 만났는데 같이 밥도 먹고 한잔하면서 저에게도 드디어 가족 한 명이 더 늘었다는 생각에 행복하더라고요. 전 기억이 나질 않는데 제가 잔뜩 취해선 형부한테 그랬대요. 형부, 우리 언니 울리면 나한테 혼난다. 내가 진짜 눈에 쌍심쥐하고 찢겨볼 거야. 아유, 우리 처제님 많이 취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명심하고 살겠습니다. 아주 둘 다 취해선 가관이었다며 언니가 둘 다 다시는 만취하지 말라고 경고하더라고요. 내가 그날 너랑 형부까지 들쳐업고 오느라 아직도 허리가 아파. 저랑 형부는 찍소리도 못한 채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언니의 결혼식 날 제가 손수 모든 장식을 했는데 언니가 보더니 눈물까지 흘리는 거예요. 언니 신부 화장 다 지워지겠다. 좋은 날 왜 그렇게 울어? 그만 울어. 네가 왜 사업가로 성공했는지 알 것 같아. 이건 그냥 장식이 아니네. 그럼 뭔데? 진심. 장식을 보는데 네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 언니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두 번 다시 없을 언니의 결혼식 장식은 저에게도 인생 최고의 이벤트였죠. 고객의 의뢰가 아니라 제가 언니에게 주는 선물이었기에 저에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장식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전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 언니의 결혼식장을 전체를 꽃으로 장식했고 사진이 정말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결혼식 내내 엄청 울기도 했지만 새 가족인 형부까지 가깝게 지낼 생각에 행복한 마음이 더 컸어요. 물론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긴 했죠. 언니의 신혼집이 좀 멀었거든요. 그래서 언니와 자주 보는 게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하루는 언니네 집에서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 이 동네로 이사 올까? 나야 좋지. 근데 너희 회사에서 좀 멀지 않아? 그럼 회사를 이 동네로 옮길까? 제 말을 듣던 형부는 잘 생각하라며 제 생각을 말리더라고요. 집값도 쓸데없이 비싸고 집은 회사 가까운 게 최고지. 이렇게 한 번씩 우리 집으로 오면 되잖아. 그런가? 그래도 언니랑 너무 떨어져 사니까 좀 아쉬워. 하여튼 두 자매가 유난히 애틋하다니까. 뭐야 형부, 전엔 보기 좋다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생각이 변했어? 아유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처제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자주 놀러와. 나 바빠서 자주 못 오는 거 알면서. 그러니까 내가 신혼집 좀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데 얻으라고 했잖아. 아이고 예. 그냥 제가 죄인입니다. 다음 집 얻을 땐 가까운 데로 가겠습니다. 진짜? 그래. 아이 낳고 하면 처제도 우리 애들 자주 보고 싶을 테니까 좀 더 가까운 데로 옮기지 뭐. 우와, 우리 형부 최고. 결혼 후 물리적으로 좀 멀어지긴 했지만 전 하루에 한 번씩은 언니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나눴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고 언니와 형부 사이에선 예쁜 조카도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언니와 연락이 더 뜸해졌어요. 아이를 낳으면 우리 동네 근처로 온다던 형부는 약속을 깜빡했다며 같은 동네에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얻었죠. 저도 언니와 멀리 사는 게 익숙해진 후였습니다. 전 종종 조카와 언니를 보러 갔고 언니와 전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문자를 주고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주일이 넘게 언니에게 문자 한 통이 안 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은 저도 현장에 나가는 날이라 정신이 없어서 연락해 본다는 걸 깜빡하고 지나갔죠. 다음날 피로에 절어서 일어났는데 언니에게서 답이 없더라고요. 전날 제가 주말에 가겠다고 문자를 보내놨었거든요. 아무리 늦어도 답은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더라고요. 전화를 걸었더니 통화 연결도 안 되고 그래서 형부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형부도 받질 않더라고요. 이상하다. 둘 다 많이 바쁜 건가? 그렇게 반나절을 기다려봤지만 언니나 형부에게서 돌아오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전 결국 언니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대답이 없어서 다시 언니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여전히 받질 않더라고요. 언니네 집 현관문 비밀번호는 모르고 있었던 터라 형부한테 전화했더니 그땐 또 받는 겁니다. 처제 미안. 오늘 너무 바빠서 이제야 받네. 형부, 어제부터 언니랑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이유 알아? 그럴 리가. 지금 집에 있을 텐데. 내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지금 내가 집 앞에도 왔는데 인기척이 없어. 비밀번호 좀 알려줘요. 전 형부가 알려주는 비밀번호를 눌렀고 현관문을 연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언니가 거실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언니! 퇴근하고 들어오던 길에 쓰러진 건지 외출복 차림이었습니다. 119를 부르려는 차 형부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여보. 형부, 119 좀 불러줘요. 형부는 급히 와서 언니를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맥박도 정상이고 아무래도 과로해서 쓰러진 것 같아. 그럼 어떡해요? 우리 병원으로 가지 뭐. 그래도 돼요? 그럼 내가 의사인데 우리 와이프는 내가 돌봐야지. 형부, 근데 준이는요? 유치원에서 벌써 왔을 시간 아니에요? 안 그래도 요즘 이 사람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서 우리 어머니한테 며칠만 좀 돌봐달라고 부탁드렸어. 정말요? 언니가 계속 몸이 안 좋았어요? 요즘 일이 좀 바빴거든. 내가 그렇게 영양주사 좀 맞자고 해도 괜찮다고 하더니 아휴, 진짜 속상해서. 형부는 언니를 번쩍 안아들었고 전 형부를 따라 병원으로 갔습니다. 언니는 형부의 병원 특실에 입원했는데 어쩐 일인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형부, 아무래도 큰 병원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큰 병원에 간다고 해도 해줄 게 없을 거야. 그렇게 언니는 원인 모를 의식불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전 병원 근처에 오피스텔을 하나 얻었어요. 처음엔 언니 걱정에 잠도 안 왔는데 나중엔 조카 걱정이 되더라고요. 형부, 준이는 할머니 집에 잘 있어요? 엄마 보고 싶다고 하지.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사돈 어르신도 힘드실 것 같은데 당분간은 저희 엄마한테 부탁할까 봐요. 그날 전 조카를 데리고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면서도 형부에게 신신당부했죠. 혹시 언니의 의식이 돌아오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 좀 달라고요. 엄만 조카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가여운 내 손주. 저도 오랜만에 오피스텔이 아닌 집에서 씻고 침대에 눕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언니에게 벌어진 건지 악몽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깨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문이 열리더니 조카가 들어오더라고요. 이모, 저 이모랑 같이 자면 안 돼요? 언니를 꼭 닮은 조카를 보는데 왈칵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전 조카에게 두 팔을 벌렸고 조카가 한달음에 와 저에게 안겼습니다. 엄마 많이 보고 싶지? 네, 보고 싶어요. 엄마 지금 좋아지고 있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알겠지? 오랜만에 조카를 보는데 기분 탓인지 아이가 수척해 보이더라고요. 할머니 댁에 있었으니 잘 돌봐주셨으려니 생각하면서도 언니 생각에 마음이 짠했습니다. 불쌍한 마음에 제 옆에다 조카를 재웠어요. 그러다 저도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잠결에도 조카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이가 혼자 일어나서 울고 있나 싶어서 일어났는데 조카는 여전히 제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잠꼬대를 하는 겁니다. 아줌마 미안해요. 저 절대 말 안 할게요. 전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아줌마? 저 이모랑 외할머니한테 갈래요. 보내주세요. 아무리 들어도 내용의 맥락을 모르겠는 거예요. 전 놀라서 엄마를 깨웠습니다. 전 엄마와 함께 조카가 하는 잠꼬대를 유심히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줌마랑 아빠가 엄마한테 주사 맞춘 거 이모랑 외할머니한테 절대 말 안 할게요. 엄마랑 전 너무 놀라서 서로를 봤고 그 길로 함께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잠깐 고민이 되더라고요. 엄마, 형부한테 가서 먼저 물어야 할까? 아니야, 일단 경찰서로 가자. 묻는다고 솔직하게 말한 범인이 어디 있겠어. 그럼 엄만 준우 말이 다 사실인 것 같다고 생각해? 애가 너무 수척해진 게 이상해. 자기 할머니 집에 있었는데 저렇게 못 얻어먹을 얼굴일 리가 있겠어? 그럼 사돈 어르신한테 한번 연락해볼까? 엄마가 직접 사돈 어르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부인 잘 지내시죠? 아유,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사부인도 잘 지내시죠? 사돈 어른의 반응을 듣던 엄마가 이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건강은 어떠세요? 저야 건강하죠. 다행이네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연락 한번 드렸어요. 조만간 한번 뵐게요. 아유, 그럼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예, 그럼 들어가세요. 엄마가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 전화를 그냥 끊으면 어떡해. 돌려서라도 더 물어봤어야지. 전화 받는 뉘앙스만 들어도 알지. 사부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잖아. 만약에 직전까지 준우를 데리고 있었으면 우리한테 애를 잘 부탁한다고 한다든지 네 언니 아픈 것 때문에 걱정이 많겠단 소리 정도는 해야지. 형부가 언니 아픈 건 말 안 했을 수도 있잖아. 그래도 준우를 데리고 있었으면 저렇게 태연하게 안부만 주고받진 않았을 거야. 나이 먹으면 마음이 없는 소리라도 듣기 좋은 소린 할 줄 알게 돼 있거든. 결국 우린 경찰서로 들어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조사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우리 조카가 하는 말이 이상해요. 그런데 조카분이 너무 어리기도 하고 심증만으로 조사를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언니가 의식불명이라니까요. 그럼 일단 언니분 신변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비밀리에 동행할 테니까 지금 언니분 계신 병원으로 가서 신변부터 확보하는 게 어떨까요? 병원을 옮기라고요? 네,
그래야 언니분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의식불명 원인을 찾아야 조사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결국 엄마와 제가 먼저 언니를 믿을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내가 할게. 누가 뭐래도 내 자식이야. 평생을 병약하게 살았던 엄마가 결연하게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우린 그 길로 형부의 병원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당직 간호사가 남아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언니 보러 왔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기 형부는 어디 갔나요? 아, 그게 조금 전에 잠깐 집에 다녀오신다고. 아, 그래요? 언니를 옮길 기회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언니의 법적 보호자는 형부였습니다. 병실로 가보니 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더라고요. 엄마, 아무래도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 결단은 이미 했어. 자, 옮기자. 전 바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저희 언니가 의식불명 상태인데. 예, 지금 어디시죠? 병원이에요. 예? 어디시라고요? 아이, 설마 지금 장난 전화 거신 겁니까? 장난 전화 아니고요. 언니가 형부 병원에 있는데 언니가 의식불명인 게 이상해요. 아무래도 인근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구조대원은 아주 잠깐 고민하는 눈치였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고 접수했습니다. 15분 안에 도착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심장이 다 벌렁거렸습니다. 그 사이에 형부가 와서 저지하면 어쩌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웬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오는 겁니다. 당직 서는 분이 또 계셨네요. 네, 카운터에 있는 친구는 간호조무사고 제가 수간호사예요. 환자분 주사 맞으실 시간이 돼서요. 그 간호사를 보는데 빨간 립스틱에 손톱까지 화려한 네일 아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간호사가 언니의 링거에 주사를 놓으려는 순간 전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무슨 주사죠? 환자분이 계속 의식이 없으셔서 식사를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양주사 좀 놔드리려고요. 혹시 퇴근했다가 돌아오신 거예요? 예? 아, 네, 잠깐 저녁 먹고 왔어요. 간호사는 사복 위에 가운을 걸치고 있었는데 전 그 여자가 입은 블라우스에 자꾸만 눈이 갔습니다. 옷이 간호복 같지 않아서요. 그거 의사 가운 아닌가요? 이게 제가 급히 오느라 환복을 못했어요. 이건 여벌 가운이라 잠깐 빌려 입은 겁니다. 우리 형부 병원 참 특이하네요. 간호사가 의사 가운을 막 입어도 되는구나. 저 잠깐 주사만 놓고 다시 퇴근할 예정이라서요. 그런 일은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게 그러니까. 저한테 대체 왜 이러세요? 제가 자꾸 따져 물으니까 그 간호사가 순간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우리 형부 병원이니까 궁금한 걸 물은 건데 왜 이렇게 발끈해요? 아니, 저도 얼른 하고 퇴근해야 하는데 자꾸 방해하시니까요. 이 사람 우리 언니예요. 가뜩이나 의식도 없는데 제가 알아야죠. 우리 언니한테 무슨 주사를 놓는 건지, 그 주사를 놓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건 제가 아까 수간호사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랬었죠. 근데 주사 안 놓으셔도 돼요. 네? 우리 언니 다른 병원으로 옮길 거예요. 그건 원장님 허락을 받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간호사가 따져 묻자 엄마가 나섰습니다. 내가 얘 엄마예요. 그러면 괜찮죠?
아니죠. 법적 보호자는 원장님이시죠. 그때였습니다. 제가 신고한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어요. 여기에요. 전 언니를 가리켰고 그 순간 간호사가 언니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저기 보호자 동의 없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원장님께 바로 연락드릴게요. 아니요, 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이송해 주세요. 아니, 안 된다니까요. 그 순간 간호사가 절 날카롭게 째려봤습니다. 그러면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거는데 저장된 이름이 내 사랑이더군요. 네, 원장님.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전 그 간호사의 휴대폰 속 형부의 이름인 내 사랑과 그 여자가 입고 있는 블라우스를 번갈아 봤습니다. 원장님 오신다고 하니까 일단 기다리세요. 됐다니까요. 우리 엄마가 허락했으니까 데리고 갈 거예요. 왜 자꾸 두 번 말하게 하세요?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때였습니다. 보다 못한 구급대원이 나서더라고요.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건 법적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비켜주시죠. 아니, 뭐가 위급하단 거예요? 환자가 병원에 있는데?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라고 들었는데 이 병원은 피부과 아닙니까?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를 왜 피부과에서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야 우리 원장님이 이분 남편이시니까요. 직접 케어하실 수 있으니까 데리고 오신 거죠. 직접 케어가 가능했다면 이분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진 않겠죠. 진짜 다들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아무튼 난 이 주사는 놔야겠으니까 주사 마친 뒤에 데리고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전 그 여자가 우리 언니의 링거에 주사 놓는 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전 주사를 놓으려는 간호사의 손목을 세게 잡아챘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당신 우리 언니 집에서 왔지? 뭐라고요? 당신이 입은 그 블라우스 자세히 보니까 우리 언니 건데? 세상에 같은 블라우스가 어디 한두 벌이에요? 전 상간녀의 손에 들려있던 병을 뺏었습니다. 엄마, 이거 잘 갖고 있어. 이 여자가 언니한테 놓으려고 한 거 성분 조사하게. 그래, 알았어. 엄만 그 병을 손에 꼭 쥔 채 상간녀를 노려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왜 이래? 지금껏 잘 맡겨놓고 왜 갑자기 와서 소동이냐고요? 그 블라우스가 우리 언니께 아니라고? 아니라니까. 그럼 휴대폰 줘봐요. 통화 목록 좀 보게. 네? 우리 형부 이름이 왜 내 사랑으로 저장된 건지 설명해 보라고요. 진짜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억울하면 조금 전에 통화한 사람 목록 보여달라고요. 내가 당신한테 보여줄 의무라도 있어요? 당신 경찰이야? 당신이 뭔데 내 폰을 내놓으라 말아야. 그 사이 형부가 허겁지겁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몰골이 아주 완벽히 샤워까지 싹 해선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급히 셔츠를 입긴 했는데 단추도 삐뚤게 잠그고 왔더라고요. 아니 어머니, 처제, 두 분 다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다 누구시고 구조대원들인가? 형부, 나랑 엄만 언니 상태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 옮길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럼 나한테 미리 말을 하지. 박 간호사, 그 주사는 놔줬나? 못 놨어요. 이분들이 방해하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병 채갔다고요. 뭐라고? 왜요, 형부? 뭐 걸리는 거라도 있어요? 처제, 도대체 왜 이래? 혹시 날 못 믿는 거야?
우리 준우 형부네 본가에 맡겼던 거 맞아? 그 순간 형부가 슬쩍 그 간호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가 잘 돌봐주고 계셨어. 이상하네. 내가 사부인한테 연락했더니 준우 얘기 전혀 안 하시던데? 예? 아이 설마요. 아 맞다. 요즘 저희 어머니가 깜빡깜빡 하세요. 아유 치매 진단이라도 받아보셔야 하나. 그래서 제가 요즘 걱정이 많아요. 우리 와이프도 저러고 어머니도 아유 진짜. 그러니까 내 딸은 내가 걱정할 테니까 자넨 자네 어머니부터 살피라고. 자 선생님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언니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자자 조심히 옮기자고. 자자자자 다들 왜 이래요? 제가 법적 보호자인데 이렇게 마음대로 제 아내를 옮기겠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더더구나 바쁜 구조대원분들까지 부르시고. 제가 날 박는 대로 처제랑 어머니가 원하시는 병원으로 옮길게요. 그러니까 일단들 돌아가시고. 형부 조금 전까지 어디 있다 왔어? 뭘 어디 있다 와. 집에서 잠깐 저녁 먹고 왔어. 요즘 언니 때문에 나도 퇴근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잠깐 집에 갔다 온 것도 죄야? 집에 혼자 간 게 아닌 것 같은데? 그 순간 형부가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구급대원들은 급히 언니를 옮겨서 나갔고 저와 언니도 따라가려고 발을 뗐을 때였습니다. 형부가 엄마의 팔을 붙잡더라고요. 어머니 그 병은 주고 가세요. 그건 왜? 저희 병원 물품이잖아요. 함부로 가지고 나갔다간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자네 지금 날 협박하나? 그래 신고해. 내가 자네 병원 물건 훔쳤다고. 됐나? 저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처제는 어려서 그렇다 쳐도 어머니까지 이렇게 사리분별 못하고 나대시면 어떡해요? 내가 나댔다고? 진짜 내가 이래서 장인어른 없는 게 마음에 걸렸지. 집안에 남자가 없으니까 여자들이 기만 세가지고. 지금 두 분 다 뭐 하자는 거예요? 갑자기 형부가 돌변하더니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전 엄마를 제 등 뒤로 보냈습니다. 엄마는 언니 따라가. 뭐? 너 뭐 하려고? 나 이 사람이랑 얘기 좀 해야겠어. 그리고 저 여자랑도 같이. 됐어. 그냥 두고 일단 너도 같이 나가자. 그러나 구급대원이 보호자를 급히 찾는 바람에 엄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병실엔 저와 형부 그리고 상간녀만 남았죠. 셋만 남았으니까 솔직하게 말해. 형부, 우리 준우 저 여자가 데리고 있었어? 그래 그랬다. 그럼 어떡해. 와이프는 아프지 우리 엄마도 나이 많으신데. 그래서 잠깐 직장 동료한테 좀 맡겼어. 그래서 애가 사라지기로 했어? 뭐 잘못되기로 했어. 동료? 저 여자가 형부 동료라고? 야, 넌 머리에 똥 만들었냐?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데? 저 여자가 입은 블라우스 우리 언니 거잖아. 그 순간 형부가 당황한 얼굴로 상간녀의 블라우스를 보더라고요. 그거야 준우 봐주는데 옷에 뭐가 묻었다길래 빌려준 거지. 상간녀와 형부의 말이 달랐습니다. 형부는 핑계를 댔지만 그 옷이 언니의 옷이라는 걸 인정했고 상간녀는 아니라고 부정했으니까요. 상간녀의 표정도 곧 굳어졌습니다. 원장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구급차 따라가셔야죠. 왜?
내가 당신 와이프한테 놓으려고 했던 그 약물, 그거 갖고 나갔잖아, 당신 장모가. 형부가 답답했는지 상간녀도 본색을 보였습니다. 형부와 상간녀는 불이 나게 밖으로 뛰어나갔고 일단 병원에서의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저도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뒤 도착 예정이란 병원으로 갔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구급대원들이 경찰에도 신고한 건지 이미 형사들이 와 있었습니다. 언니분이 언제부터 의식불명이었나요? 제가 집에 갔을 땐 쓰러져 있었는데 형부 병원으로 옮긴 뒤 한 번 더 끼어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안 그래도 인근 파출소에도 신고하셨다면서요. 조카가 한 말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겠어요? 전 형사들에게 조카의 말을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형사들도 미심쩍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형부와 상간녀도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저 둘이에요. 멀리서 두 사람이 보이기에 형사에게 알려주었는데 두 사람이 제 옆에 있는 형사를 보곤 갑자기 몸을 돌려서 응급실 밖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도망가는데요? 아이 진짜, 저 둘 일단 잡아! 형사들은 일제히 형부와 상간녀를 잡기 위해 달려나갔고 엄만 덜덜 떨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잡겠지? 잡아야지 엄마. 아 맞다, 아까 그거 약물 갖고 있지? 여기. 나한테 줘. 내가 형사님들한테 줄게. 놀랍게도 언님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의식을 회복했죠. 언니, 나 알아보겠어? 어머, 당연히 알지. 내 동생인데. 어라, 엄마도 있네. 근데 여기가 어디야? 언니를 담당한 의사가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수면제를 투입했던 것 같습니다. 수면제 과다 투여로 자칫 목숨을 잃으실 뻔했어요. 전 상간녀에게서 빼앗은 것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것도 수면제일까요? 어디 보자. 네, 맞네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잘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안에 내용물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형사분이 성분 분석 의뢰하시면 제가 분석해서 알려드릴게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수면제 과다 투여라니. 나 수면제 안 먹었는데. 언니가 먹은 게 아니라 형부가 투여한 것 같아. 뭐라고? 도망쳤던 형부는 아직 잡지 못한 상태였고 상간녀만 붙잡혀 있는 중이었습니다. 일단 우린 조카가 한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조카에게 상간녀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준우야, 이 사람이 너 데리고 있던 사람 맞아? 네, 이 아줌마네 집에 있었어요. 형사들은 혹시 몰라 비슷한 또래의 다른 여자들의 사진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니에요. 아까 그 아줌마 맞아요. 확인 결과 형부의 말이 거짓이라는 게 밝혀졌죠. 조카는 형부의 본가가 아닌 상간녀의 본가에 있었던 거였고 상간녀 또한 경찰 조사에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형부와 내연관계가 맞다고 시인했고요. 수면제는 어디까지나 시켜서 투여한 거라고 했습니다. 형부가 잡혀야 한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언니분이 있으셨던 특실은 CCTV도 없는 데다 원장실 CCTV도 작동을 안 하는 카메라여서 이거 증거 확보가 쉽지 않네요. 하지만 언니분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분명하게 검출됐고 상간녀가 수면제 투여 사실 자체는 인정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형부의 신병 확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간녀한테 빼앗은 것도 수면제였나요? 예, 그렇긴 한데 의사분한테 들으니까 추가 투여했으면 목숨이 위험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상간녀가 부인하고 있어요. 추가 투여할 생각이 없다고 우기는데 그때 있었던 구급대원분들도 봤어요. 그 여자가 약물 투여하려고 했던 거. 그래요? 그럼 일단 증언 확보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형부는 못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전 형사와 언니의 병실 앞에서 얘기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아직 언니에게 모든 걸 밝히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더니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불러내 볼게. 언니, 혹시 다 들었어? 그럼 뭐 나한테 언제까지 숨기려고 했어? 언니 몸 좀 회복하면 그때 말하려고 했지. 이것들이 우리 준우까지 데리고 장난을 쳤다고? 응, 아무래도 준우가 직접 본 것 같아. 형부랑 그 여자가 언니한테 주사 놓는 거. 그렇다면 그 얘긴 집에 와서 놓았단 거네. 그러니까 봤겠지? 근데 차마 준우한테 거기까진 못 물었어. 애가 너무 상처받은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마. 너랑 엄마 덕에 내가 살아있잖아. 잘 보듬어서 내가 건강하게 키울 거야. 언닌 씩씩하게 말했지만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했습니다. 사실 누구보다 가장 많이 상처받은 건 언니였겠죠. 그래서 전 언니를 꼭 끌어안아 줬습니다. 언니, 힘들면 울어도 돼. 이제 우리가 다 알았으니까 준우도 우리가 데리고 있고 언니도 우리가 보호할 거야. 고마워. 근데 나도 엄마야. 내 자식은 내가 지킬 거야. 물론 너랑 엄마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그날 저녁 언니가 말했습니다. 시댁에 있을 것 같아. 지금쯤 사실대로 말하고 숨어있지 않을까? 그 사람 친구도 별로 없거든. 설마 그렇게 숨어있을까? 형사들이 형부 본가도 다 찾아봤다던데. 자기 아들 의사라고 나한테 얼마나 유세를 부렸었는데 귀한 의사 아들 절대 못 잡히게 숨겨놨겠지. 언닌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걱정이 많으시죠? 아유, 예. 설마 너도 형사가 하는 말 믿는 거 아니지? 우리 아들이 너한테 그런 일을 할 리가 있니? 전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같이 듣고 있었어요. 어머니, 사실 저도 안 믿어요. 어머니, 형사들이 다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제 동생도 그렇고 아무래도 저랑 남편을 떼어놓으려는 것 같은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지. 아휴, 난 너도 의심할까봐 걱정했어. 내가 얘기해봤는데 아니래. 절대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 간호사랑은 걔가 좋다고 너무 쫓아다녀서 그냥 만나주는 척만 한 거래. 준우도 자기가 보겠다고 하고 그러더니 영양주사라면서 사모님한테 놔주라고 해서 계속 놔준 건데 글쎄 그게 수면제였던 것 같다고 걔도 깜짝 놀랐대. 그렇죠? 그럴 줄 알았어요. 어머니, 우리 그이 너무 보고 싶은데 제가 어머니 댁으로 갈까요? 아유, 근데 이걸 어쩌나? 형사 몰래 와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든 따돌리고 갈게요. 그리고 그 자리엔 형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전 형사를 쳐다봤어요. 형사도 절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형사는 형부를 체포하기 위해 바로 병실을 나갔고 언니는 통화를 마친 뒤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뭐? 영양주사라고 해서 나한테 놔줬다고? 근데 참 이상하다. 아니, 바람을 피웠으면 이혼을 해달라고 하던가 왜 언니를 잠들게 한 거지? 언니는 잠시 고민하더니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그것 때문이겠지. 그 둘이 아주 못된 일을 하고 있었거든. 전 생각지도 못한 얘기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언니, 뭐 아는 거 있어? 언니가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신고한다고 했었어. 그랬더니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자기가 자수하겠다고 했었거든. 언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둘이 금지된 걸 들여와선 비싼 값에 유명인들한테 놔주고 있었더라고. 정말이야? 근데 그 얘기를 왜 형사한테는 안 했어? 그 사람이 자수하길 바랬거든. 잡히면 자수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우리 준우 아빠잖아. 근데 결국 체포되겠네. 이제 해야지. 이제 이유를 알게 돼서 속은 시원한데 그래도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아니, 절대 아니지. 근데 그런 사람을 믿었단 말이야? 자수할 거라고? 그제야 형부와 상간녀가 언니를 왜 의식불명으로 만든 건지 알게 됐지만 도저히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형부는 결국 자기 본가에서 붙잡혔어요. 언니와 경찰서로 갔더니 눈이 시뻘게 져선 언니한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한통속이었냐? 네가 나 잡게 만든 거지? 어? 뭐가 어째? 내가 기회 줬지, 자수하라고. 근데 날 이렇게 만든 것도 모자라 우리 준우를 그 여자한테 맡겨? 너 조용히 안 해? 언니의 말을 들은 형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자수하라뇨? 또 뭐가 있었습니까? 언니는 형사에게 USB를 줬어요. 이 사람이랑 상간녀가 병원에서 벌인 일이 담겨 있어요. 금지된 걸 구해서 유명인들에게 놔주고 있었더라고요. 물론 아주 비싸게요. 구매 내역이랑 판매 내역이 다 담긴 파일이에요. 예? 아니, 그럼 그래서 아내분을... 네, 맞아요. 병원 직원이 의심스러웠는지 저한테 남편이 들여온 물품 목록을 보여줬는데 금지된 걸 들여오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증거 보여주면서 자수하라고 했더니 며칠만 시간을 달라고 했었죠. 저도 애아빠니까 그래도 자수하길 바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절 이렇게 만든 거죠. 자료를 확인한 형사가 혀를 차기 시작했습니다. 에휴, 바로 접수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금지된 품목인 건 어떻게 하셨어요? 검색해도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제약회사 연구원이거든요.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모든 걸 들킨 형부는 언니에게 험한 말까지 하면서 난동을 피웠지만 바로 형사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결국 형부와 상간녀는 감옥에 갔습니다. 언니는 감옥에 있는 형부를 찾아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고요. 여보, 나한테 왜 이래? 처제, 내가 정신이 잠깐 나갔었나 봐. 어? 벌 받고 나갈 테니까 우리 준우를 위해서라도 이혼만큼은 아니, 헤어져야지. 뭐라고? 우리 아들한테 뭐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애를 빌미로 같이 살 생각을 하는 거야? 여보, 내가 설마 당신을 잘못 두게 했겠어? 그 여자가 하도 놓자고 해서 잠깐 재워놓은 거야. 내 동생한테 다 들었어. 구급대원들이 데려가기 직전에 나한테 또 주사 놓으려고 했다며. 당신이 날 살릴 생각이었으면 그 여자한테 우리 준우를 맡길 생각은 못했겠지. 당신은 그냥 내가 사라지길 바랬던 거야. 아니, 사라질 거라고 믿었던 거지. 언닌 결국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조카는 심리 상담도 해봤는데 생각보다 트라우마가 심하진 않더라고요. 다행히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다만 언니가 그 일 이후 배신감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좀 오래 아팠어요. 언니는 형부의 잘못 또한 자식의 잘못처럼 여기며 제약회사 연구원도 그만두었죠. 저와 엄만 그런 언니를 정성으로 돌보며 조카도 같이 잘 키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언니도 결국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일어서더라고요. 지금은 저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인인 언니가 합류하면서 사업이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전 저만 사업에 소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언니도 사업에 완전 소질이 있더라고요. 그 일이 있었던 게 벌써 몇 년 전 일입니다. 이제 조카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언니는 요즘 일에 푹 빠져 있어요. 사업이 이렇게 내 체질인 줄은 몰랐네. 그러니까 언니가 나보다 더 체질인 것 같아. 언니와 함께 사업을 하기 시작한 뒤 우리 회사의 매출은 2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최근 우린 새 모녀와 조카가 함께 살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어요. 조카가 바비큐 파티를 너무 좋아해서 아무래도 마당 있는 집에서 살아야겠더라고요. 집을 구하고 이사하는 일은 모두 엄마가 하셨습니다. 평생을 병약하게 사셨던 우리 엄만 언니의 일이 있고 난 뒤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내 딸은 내가 지킨다며 운동을 열심히 하시더니 지금은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고 계세요. 언니와 엄마를 보며 느끼는 건데 엄마의 힘은 참 위대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도 언니는 더 단단해졌고 저희 엄마도 얼마나 씩씩하신지 언니랑 가끔 놀라요. 진짜 우리 엄마 맞냐면서. 엄만 바쁜 언니와 저 대신에 조카의 통학까지 책임지고 계십니다. 오늘은 종일 엄마와 조카에게서 문자가 오고 있어요. 일찍 들어오라고요. 언니도 문자 폭탄을 받으며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즐거운 바비큐 파티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럼 얼른 마무리하고 언니랑 쏜살같이 집으로 가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